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 농재 이용, 보존 등에 관한 주제이고요. 앞에서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농업법인이라고 하는 거,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법인이라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농업법인에 해당이 된다 해서 그때 얘기했던 얘기가 3, 농지는 다 3, 다 3시리즈야. 기본적으로 다 3이 많다. 그래서 3이 아니었던 게 뭐냐면 농업인 이런 거 할 때 또 뒤에서 3이 아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3이 아닌 거 한두 개만 기억을 하고요. 나머지 모르면 다 3 시리즈로 끝난다는 걸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농재이용. 경제주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이 농지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경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노동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위탁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맡겨서 짓게 하는 것, 이걸 위탁경영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경제주의 원칙에 따르면 농업, 그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근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위탁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저 그럼 시험이 뭐냐? 위탁경영은요, 지금 5년 동안 3문제가 4문제, 3문제는 거 나왔어. 겁나 많이 나와, 겁나. 3. 이게 이제 위탁경영 사유는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누가? 농업인이.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그러면은, 딴 놈 시켜서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다. 그 수익은 농업인이 먹는 거죠. 일정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전제에서. 근데 이제 책에다가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너무 없어 보이죠. 질병 등 이렇게 다 아프거나 질병에 따라서 농업인 자격할 수 없다. 그럼 위탁경영 가능합니다.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래서 포인트는 3개월이죠. 2개월 정도 치료는 안 됩니다. 3월 이상. 아까 농지법은 다 3시리즈라고 했어요. 이런 게 3개월, 이게 2개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전에 소송 중인 경우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청산은 뭐냐면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부르죠. 법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청산 중에는 농사 못 짓는 거지, 농업법인의 경우. 그래서 이때 뭘 한다고요?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논리가 이런 애들 다 아프거나 법인이 아프면 이걸 청산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가거나 가는 경우 보겠습니다. 학교 갑니다. 취약에 따라 작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갑자기 농사 짓던 분이 방송대학을 가서 뒤늦게 학교를 때문에,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 공부하기도. 그러면 취약에 따라 작용할 수 없는 경우는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지방의 의원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민주노동당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강기갑 의원이라고. 도포자락 여의도에서 휘날리며 수염이 착하고 좀 지저분해 보이던데 그좀 깎지. 그 국회의원 하고 나서 깎으셨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소 키우던 분이에요. 소 키우던 분인데 농업인이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 농업인의 요건 중에서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업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 농업인이었는데 하여튼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국회의원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탁경영 가능하다. 여의도 가는 거죠. 병역법이다.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군대 가는 거죠. 아니, 농사 짓다 군대 가면은 위탁경영 할 수 있다고요. 크게 성공하면 어딜 가? 교도소를 가지. 군대도 가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도 하고 뭐 등등해서 크게 해먹으면 교도소. 이런 경우 위탁경영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일단 기간은 3개월은 3시리즈라고 해서 묶어서 봐야겠고요. 국내 여행 안 칩니다.
국내 여행 마실 간 거예요. 놀 간 거예요. 국외 여행 중이었을 때 이때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농지 위탁 경영 가능하세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3개월짜리 이런 게 이슈가 되게 됩니다. 노동력 부족. 지금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많이 우리가 먹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마지막 문제로 구성이 됐던 게 노동력 부족. 겁나 복잡시다. 자,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나머지 3분의 2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 경영하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농업 경영을 통한 이득은 당연히 농업인이 취득할 수 있다. 3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은 들어가야 된다. 주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종사하는 경우 3시리즈야. 3시리즈. 3분의 1 이상 농사를 짓거나 30일 이상 직접 종사한다. 그럼 주요 농작업이 뭐냐 이런 게 시험에 나와. 근데 주요 농작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일 이상 3분의 1 이상이 포인트야. 최근 기출 문제에서 이 양아치 같은 놈들이 출제위원들이 30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4주 이상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해. 그저 농지법은 3시리즈. 자, 그래서 강의하다가 전에 학원에서 강의하다가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실수 같기도 한데, 자, 시골에는 삼돌이, 삼식이 뭐 이런 애들 이름도 다 3시리즈로 이름을 짓더라. 뭐 이렇게 이제 썰을 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강생 분 중에 3자하고 식자로 쓰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얼마나 뻘쭘하던지. 오늘 말씀의 주제, 시골에서는 모든 숫자가 3이다. 3이다. 3으로 끝난다. 그래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상으로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분의 1 이상을 주요 농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0일 이상을 직접 농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등에는 어떻다? 위탁 경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개별적인 항목으로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3333 이게 위탁 경영 가능성이에요. 자,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게 농지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라든가 뭐 대항력 이런 것들 중개법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자, 농지 임대차 기간 이 이슈가 됩니다. 자, 우리 임대차 기간 민법상 토지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 각각 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 임대인 해지하게 되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 해지하면 1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주임법, 상임법. 주임법에서는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게 되면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상임법은 1년으로 봅니다. 농지법에서는 3년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농지 임대차 최단 존속 기간 기본 3년. 주요 지금 표현이 잘못되어 있고 기본 3년입니다. 이건 편집이 잘못되어 있고요. 기본 3년입니다. 정하지 않으면 3년을 봅니다. 근데 거기 예외 8개월도 있고 5년도 있는데 요건 이슈가 안 되고. 자, 포인트는 3년 미만으로 농지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임대인이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농업법인 청산 중인 경우, 이때 앞에서 이런 경우에는 위탁 경영도 할 수 있었고요. 또는 임대차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유가 있으면 꼭 3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이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가피하게 임대차를 하는 거니까. 아프거나 3년 미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도 어디 가거나
자, 취약 또는 군대 가는 경우 징집,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임대인이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를 수용 중인 경우. 그래서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죠. 이때는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슈. 국가 등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국가 등은 원래 농지법의 취지는 최소한 임대차 기간 3년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텐데 국가 등은 어떻다? 이때는 국공유 농지에 해당되면 이때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강 틀을 봐야 돼.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에 걸리게 되면 임대인은 농지 소유자는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거나 어디 간다에 걸려서 만약에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은 그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국공유 농지, 국가나 지자체는 가 임대인이 되는 경우는 이때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탁 경영할 때 특이했던 것이 농업인이에요. 30일 이상 또는 3분의 1 이상 농작업에 종사를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 임대차에서는 모든 문제가 기본 3년 미만. 우리 교재 5년짜리 있을 텐데 5년은 이슈 안 되고요. 3년이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 농지 처분 의무. 농업 경제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는 농업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때 원칙이라고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할 의무가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이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다? 원칙적으로 처분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농지 처분 의무에 포함되는 거 겁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농지 처분 의무가 없는 경우.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 처분 의무가 없는 경우. 질병, 취약으로 인해서 휴경하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수습돼 휴경하는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게 되면 이때는 농지 처분 의무가 없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네,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이게 주요 이슈가 됩니다. 왜?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출제를 할 때 출제위원들은 그 많은 조문들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제일 뒤에 있는 아이들 가지고 주요 쟁점을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분 의무 없다.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하는 경우는 농지를 농업용도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처분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 위탁 경영이라든가 또는 농지 임대차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농지 처분 의무 배제라고 하는 주제가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라는 이 틀로 기본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 물론 위탁 경영에서는 3분의 1 이상 또는 30일 이상 이런 게 이슈가 됐었고 농지 임대차에서 3년 미만 정할 수 있는 케이스 국공유 농지 임대차 이런 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나 처분 의무가 나올지 임대차가 나올지 위탁 경영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고 번갈아가 나오니까 그래서 전체 그림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뉘앙스만 있게 되면 여러분 거의 맞출 수 있고 실제 출제 포인트는 3개월, 30일, 3분의 1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습니다. 이때 오버해서 위탁 경영 가능 사유와 농지 임대차 3년 미만 사유 차이점 이런 걸 분석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내. 대충 내. 대충. 근데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알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의 기억력, 제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한합니다. 오늘 농지법 하니까 농지법 너무 쉬워. 금방 알 것 같아. 불길한 느낌이 들어. 이거 내가 천재였나? 얼마 안 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공부를 할 때는 아는데 시험장에서 못 써먹는다고. 시험장에 못 써먹는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잘 찌그러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뉘앙스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그리고 기간은 3분의 1, 30일,
3개월, 3시리즈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틀이 잡혀 있으면요, 뭐가 나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한편 휴경 관련해서 이건 안 나올 거예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휴경을 하거나 농지 개량 또는 영농 준비를 위해서 휴경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농지 짓겠다는 얘기니까 처분 의무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최소한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불가피한 사유. 아프거나 어디 가는 경우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농지 처분 의무에서 파생되는 주제. 이런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농지를 농업용도로 활용하지 않았을 때 처분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 하면 어떡하냐? 삥 뜯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이행강제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숫자 2개 외우시면 됩니다. 뭐가 있어? 1년에 몇 회? 한 번. 매년 1회 부가 징수하십니다. 시군구청장이요. 문장을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시군구청장은 최초의 처분 명령을 한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매년 1회까지 부가 징수하시다. 못 외워! 매년 1회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부가 금액 100분의 20 이렇게 갑니다. 읽지 말고 그냥 토지 가액이 100분의 20. 자, 이행강제금 제도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하나 이슈가 됩니다. 농지법에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이미 문제 구성이 됐지만은 학원 강사 20년에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행강제금 두 군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워서 풀 수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 이행강제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과금액이요,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해서 17.5라고 하는 거,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가지고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농지법에서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의 전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 이용 파트는요, 위탁기념, 임대차, 그리고 처분 의무 등에 관련한 쟁점, 그 외 관련 부분으로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농지 대리경작. 이 대리경작 제도는요, 시골에 놀리고 있는 땅을 어떤 분이 시골에 귀농을 해서 농지를 살려고 하니까 사기 어려워. 뭐 비싸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비싸서라기보다는 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놀리고 있는 땅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귀농하신 분이 그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이걸 우리가 대리경작이라고 부릅니다. 취지는 그런 식이야. 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지의 소유자 또는 아까 불가피한 사유 등에서 임대차 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임차인, 이런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았을 때 대신해서 농사를 짓게 된다라는 개념을 대리경작, 숫자 2개 외우시면 끝납니다. 먼저 시군구청장이요,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서 놀리고 있는 토지, 유유농지에 대해서 대리경작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농하신 분이 농지가 없으면은, 마땅한 농지가 없으면 시군구청장한테 놀리고 있는 농지, 저거 나한테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그럼 경우에 따라서 대리경작자의 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내용. 먼저 기간, 대리경작 기간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우리 농지 임대차 기간 원칙 3년이듯이 대리경작 기간 3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암기하실 거 토지 사용료라고 하는 주제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량의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얻었다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행강제금 100분의 20, 3 아니었었죠. 그 다음에 대리경작에 있어서 토지 사용료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3 아니죠? 예, 아닌 거, 3이 아닌 걸 따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대리경작 끝이에요. 숫자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토드릴 주제, 농지 보전에 관한 주제 살펴봅니다. 농지 보전은 농업진흥지역 제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농지 전용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적 제도라는 것은 농사 뒤지기 지어라 뭐 이런 식의 섹터 영역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농지는 농사 짓는 용도로 써야 되는 농업진흥지역과 그 외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농업진흥적 외농지로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요 1988년도가 89년대 지금의 농업진흥지역을 절대농지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상대농지로 불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농지와 관련한 부분을 뭐 중개를 하거나 또는 뭐 복도방 가서 뭐 물어보거나 그럼 그분들 대다수가 절대농지, 상대농지라는 표현을 써요. 더럽게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벌써 법이 개정된 지 50년,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관성적으로 과거에 쓰이던 용도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과 동일한 의미로 새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 관한 부분이고 자 농제, 농업진흥지역 지정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자 긴 거 필요 없고요.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험에서 광역시 녹지지역 제외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던 적이 있었죠.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경기도지사, 충청남도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이런 사람들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증에 대해서 농사 열심히 지어라 라는 취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고요. 특별시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을 수가 없다. 거의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를 지금 사이드 지문 하나 구성하는 그런 주제죠. 여기가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다만 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갖고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왜? 앞에 있는 명제를 출제하는 순간 출제 오류거든. 시도지사, 녹지지역 등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한다. 출제 오류. 왜? 법조문 그대로 가졌으니까 옳은 편이지만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만약 특별시장이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그건 나가리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시험은 예외, 다만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지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출제 오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지정, 구분 지정,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농지법을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노른자에,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것을 진흥구역이라 부르고 이 진흥구역을 도와주는 토지를 가리켜서 농업보호구역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역시 답이 되지는 않는데 농업진흥구역은 어떤 토지입니까? 더럽게 긴 토지입니다. 못 외웁니다. 어차피 시험에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비교하는 거예요. 뉘앙스상 농업진흥구역은 죽으라고 농사 지어야 되는 땅이에요. 밤에도 농사를 지어야 돼. 새벽에도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걸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을 서포트해주는 지역. 이게 농업보호구역이야.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등을 위해서 그 농업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농업보호구역이야.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 용, 보, 호라고. 진용보.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등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보호하는 지역이니까 뭐라? 보호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뭐가 된다?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내용은 간단해.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진용보.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등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여러분 문제를 구성할 때 나쁜 놈들이 어떻게 되냐면 농업보호구역이란 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보호구역의 용선 확보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다고요. 아주 까다로웠어요. 진흥보,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농업보호구역. 자, 정리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농사를 뒤지게 지어야 되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보호구역이 뭐냐만 기억하다. 진용보호,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등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특별시 녹지적재, 진용보호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안 나와. 근데 나오면 답이 되는 주제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25년 동안 25년 정도의 문제를 다 분석을 한 틀이야. 그동안 지문 구성된 것들을 분석한 틀이야. 자, 지금요 행위자 일정한 규제가 있겠죠. 농업진흥 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진흥구역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예,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 수십 가지가 쭉 법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 그래서 출제는 아무거나 뽑아.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 옳은 편, 설치할 수 없다, 틀린 편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시 녹지적재, 진용보호 그리고 설치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 현장에서 겁나 긴 문장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필요 없어요. 뭐든 다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 요렇게 그림을 잡아줍니다. 이게 농업진흥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틀만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농지보전제에 대해서 바로 농제 전용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문제 10년 정도 단위에 한 문제인가? 아니 10년이면 두세 번째 되겠구나. 농지보전, 농제 전용이라는 개념이 있죠. 앞에서 그리고 주어진경, 에서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를 매도해서 취득하는 사람은 어떻다?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농제 전용이 뭐냐?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읽으면 안 돼. 의미 없으니까 이걸 농지 전용이라고 부릅니다. 네, 농지 전용을 내면 기본적으로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원칙이 그래요. 자,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허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허가 필요 없는 경우 두 번째 항목이구나. 설명드리겠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원래 농지에서요, 예, 산지로 가고자 합니다. 그럼 농지를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니까 어떻다? 당연히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한편 농지에 대해서 뭐 건물을 짓거나 할 때도 농업용도가 아닌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전용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원래 어떤 토지가 산지였습니다. 근데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했던 농지 화전되겠습니다. 그 산에다 불내가지고요 농사짓는 걸 화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실제 토지 현상에 농작물의 경우다 다른생 식물의 재배재로 이용되게 되면 이건 농지가 되어버리는 거야. 지목을 불문하고. 그런데 그걸 다시 산림으로 복구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다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거냐? 아니지. 원상으로 회복하는 거니까 이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 더.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고 농지를 형질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 이게 뭐냐면 하천 그 고수부지 이런 표현을 가끔 쓰죠. 일본어의 잔재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게 잘 모르겠어. 그게 그런 말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둔치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고요. 고수부지라고 불리는 게 일본어의 뭐 잔재나 뭐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하천에요. 여러분들 고속도로나 이런 걸 타다 보면은 비닐하우스 같은 게 하천에 쫙 깔려있는 경우가 있어. 그거 확률상 거의 99%가 국공유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토지예요. 거기는 원래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농사를 지어요. 왜? 농사가 잘 되니까. 그러려면 하천관리청에 허가 받아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 문제가 될 테고, 또 하나가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거기다 공작물 등을, 아까 비닐하우스 설치는 공작물이잖아. 건물에 이르지 못하는 건 공작물을 부른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 일정한 시설을 창고용으로 쓴다 라고 했을 때, 원래는 농지 전용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만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농지법에서는 이건 전용은 아닌 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산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은 농지 전용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하천 부분에다가 일정한 공작물 설치하는 것. 이것은 나중에 비 한번 큰 물 지게 되면 다 휩쓸어 갈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전용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산과 하천 이 부분은 어떻다? 전용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가시면 좋습니다. 얘는 나와도 다 써야 돼요. 24, 25 연속 답이 됐던 주제. 이걸 거 취소하여야 한다. 키워드 명령 위반.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농지법에 따르게 되면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내줬다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소위 재량 행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8개. 근데 반드시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행정법에서 기속행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문 딱 하나예요. 명령 위반하는 경우 다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명령 위반하는 경우 다 취소해야 된다. 명령 위반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 된다. 24, 25 벌써 7년 전, 8년 전 문제입니다.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산, 하천 전용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 명령 위반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두 개 외우셨습니다. 그럼 농지 전용 신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원래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쓰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농림축산식품장관한테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가로 열고 의 목적으로 전용을 하고자 할 때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음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공부하실 때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다랑 똑같은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즉 우리 농지법에서는 전용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겁나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점점점 나오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틀렸어. 원칙은 허가지만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면 다 신고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이 정도. 이게 전용에 대한 규제. 자, 농지 전용에서 파생되는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 이 농지 보전 부담금 얘기는 어디서 한번 이슈가 되냐면,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실 때 개별 공시지가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농지 보전 부담금 또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이때는 개별 공시가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꾸게 되면 이 땅의 농지가 그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허가나 신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이걸 현실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삐을 뜯어야 돼. 그러면 전용을 못해요. 왜? 농지를 농업용도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거,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보다 보전 부담금이 더 큰 경우가 많거든. 이 제도. 자, 그럼 이제 논리구조가 이렇게 할까요? 전용, 허가든 신고든 협의든 중요치 않습니다. 전용을 하게 되면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보전 부담금 내야 된다. 전용은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꿔 쓰는 것을 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바로 비교할 개념이 뭐냐면,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타용도 일시 사용 협의,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전 부담금 내지 않는다. 이것도 한 15년 전에 나왔던 주제예요. 사안을 단순화시켜야 돼.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용도로 쓴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영원히 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농지의 전용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으로 사용용으로 쓴다면 이것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전용에 있어서는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되고요. 타용도, 일시사용 등에 있어서는 다 보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언제든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또 하나 지목 변경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전용을 하게 되면 주된 용도가 바뀌겠죠. 우리가 공간정보법에서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경 신청할 수 있죠. 주된 용도가 바뀌면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등을 한 농지로서 전용을 해버리면 주된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그 지목을 농지에 관한 지목인 전답 과정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큰 의미 없죠. 지목 변경. 그래서 지금 농지 전용 파트에서는 산, 복구, 하천이라고 해서 농지 전용 허가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점점점 나오면 다 전용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세 번째, 명령 위반은 농지 전용 허가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네 번째, 전용을 하게 되면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전용이 아니면 어떻다? 보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갑니다. 자, 오늘 좀 길어졌는데 농지법까지 해서 이렇게 공법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